20세기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이름 중 하나, 아돌프 히틀러. 그는 독일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구 아래 권력을 장악했고, 그 결과는 전 세계의 파괴와 참극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개인의 이념과 증오가 국가를 지배하고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간 과정은 오늘날에도 강한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닌 지금도 반복될 수 있는 위험을 직시하기 위한 기록입니다. 챕터 1 전쟁 영웅의 나라에서 태어난 소년. 1889년 4월 20일 오스트리아 마이너스헝가리 제국의 작은 마을 브라우나우 아민에서 아돌프 히틀러는 세무공무원 아버지와 신앙심 깊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히틀러는 내성적이고 수줍은 아이였지만 그림에 강한 열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권위적인 교육과 불안은 그에게 강한 반발심과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키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청년기에 빈으로 건너가 화가의 꿈을 키웠지만 빈 미술 아카데미 입시에 2차례 낙방하면서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빈에서의 생활은 극심한 빈곤과 외로움의 연속이었고 그 과정에서 히틀러는 민족주의, 반유대주의, 반공주의 같은 극단적 이념에 노출됩니다. 이 시기 그는 자신을 역사에 선택받은 인물이라고 믿기 시작했고 언젠가 위대한 인물이 될 운명을 타고났다고 여겼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는 독일군의 자원입대해 전쟁에 참전합니다. 전쟁터에서 용기를 인정받아 철십자훈장을 받기도 했지만 전후 독일의 패전과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한 국력 상실은 히틀러에게 깊은 배신감과 분노를 남깁니다. 이 감정은 훗날 그가 정치에 뛰어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챕터 2 미넨의 실패와 권력으로 가는 길. 1919년 히틀러는 작은 정당인 독일 노동자당에 가입하며 정치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는 탁월한 연설 능력과 선동력을 통해 빠르게 지도자로 부상했고 당 이름을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나치당으로 개칭합니다. 그가 내세운 반유대주의, 반공주의, 민족우월주의는 당시 독일의 불안정한 정서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1923년 히틀러는 미넨에서 무장 반란을 시도합니다. 이른바 맥주홀 폭동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경찰에 의해 진압되었고 히틀러는 반역죄로 투옥됩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그는 자신의 사상을 정리한 나의 투쟁을 집필하며 대중선동과 정권 장악의 전략을 구체화합니다. 이 책은 그가 세계 지배를 향한 망상을 어떻게 이데올로기로 포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기록입니다. 출소 이후 히틀러는 기존의 무장혁명이 아닌 합법적인 정당 활동을 통해 권력을 쥐고자 전략을 바꿉니다. 그는 선전, 대중선동, 언론조작, 정치연합 등을 이용해 점차 세력을 키우며 민주주의의 틈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독재는 총칼이 아닌 투표함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챕터 3 총리에서 총통으로 민주주의의 붕괴. 1933년 히틀러는 독일 대통령 힌덴부르크로부터 공식적으로 총리로 임명됩니다. 이는 독일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는 취임 직후 국가의회 방화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긴급 명령을 선포하고 시민의 자유를 박탈한 뒤 공산당과 야당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시기 민주주의는 사실상 해체됩니다. 이후 히틀러는 정권이인법을 통과시키며 입법권까지 장악하고 나치당 외의 모든 정당을 해산시켜 일당 독재 체제를 확립합니다. 1934년 힌덴부르크가 사망하자 히틀러는 총통 FHRER이란 직함으로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동시에 가지게 되며 독일의 절대 권력자가 됩니다. 그는 독일 국민에게 자신이 국가와 민족의 구원자라고 선전했고 많은 이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의 정권은 민족주의와 군사주의를 강화하는 한편 반유대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유대인을 배제하는 니른베르크 법이 제정되고 교육, 언론, 문화 모든 영역에서 나치의 이념이 스며들며 독일 사회는 통제된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합니다. 히틀러는 독일인의 정신을 지배하는 데 성공했고 이는 이후 벌어질 대재앙의 전조였습니다. 챕터 4 전쟁의 불씨 유럽을 집어삼키다. 1939년 9월 1일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하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히틀러는 그 이전에도 오스트리아 합병 안슐루스가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 지방 점령 등으로 유럽을 압박해왔습니다. 유럽 열강의 유화 정책은 오히려 히틀러의 침략을 부추겼고 결국 전면전으로 번지게 됩니다. 전쟁 초반 독일은 전격전을 통해 유럽을 신속히 장악합니다. 프랑스는 단기간에 함락되었고 영국마저도 공습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히틀러는 승리에 도취되며 동쪽으로 눈을 돌렸고 1941년 소련 침공을 감행합니다. 그러나 혹독한 겨울과 병참의 한계, 소련의 반격은 독일군에게 치명타를 안겼습니다. 이와 동시에 유럽 전역에서는 유대인, 집시, 동성애자,
정신질환자 등 수많은 소수자들이 체계적으로 수용소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학살당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히틀러 정권의 이념이 만들어낸 가장 비극적인 범죄였으며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대학살로 기록됩니다. 히틀러는 유럽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과 함께 인간성 자체를 말살하는 작업도 벌이고 있던 것입니다. 챕터 5 절정과 파국 전세의 역전. 전쟁 초반 독일은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유럽 대부분을 장악했지만 그 절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42년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전쟁의 흐름을 뒤바꾼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히틀러는 무리한 동부 전선을 확대했고 소련군의 반격은 독일군을 괴멸시켰습니다. 이후 연합군은 북아프리카, 이탈리아, 그리고 노르망디 상륙작전 등을 통해 서부 전선에서도 독일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히틀러는 전세가 불리해질수록 점점 독단적인 결정을 내렸고 군 지휘체계는 무너져갔습니다. 전쟁 말기 그는 현실을 부정하며 승리를 맹신했고 이를 위해 국민을 최후의 한 사람까지 동원하려 했습니다. 민간인의 희생은 계속되었고 독일 국민들조차 피폐한 삶 속에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연합군의 공습으로 독일 도시들은 잿더미가 되었고 소련군은 베를린 외곽까지 진격해왔습니다. 히틀러는 지하 벙커에서 독일의 몰락을 지켜보며 끝까지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전 국민에게 총력전을 요구하며 자신만의 신념에 갇혀 독재자의 최후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챕터 6 몰락 벙커 속의 마지막 순간. 1945년 4월 소련군이 베를린을 포위하자 히틀러는 베를린 총통 지하 벙커로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그는 마지막 충복들과 함께 남은 며칠을 보내며 여전히 승리를 꿈꾸거나 적어도 명예로운 최후를 고민했습니다. 히틀러는 자신의 후계자 체제를 구상하며 군부와 나치당 간 지시를 내렸지만 사실상 독일은 이미 전투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4월 30일 히틀러는 애인 에바 브라운과 결혼식을 올린 직후 자살을 택합니다. 그는 유언에서 시신이 연합군에 이용되지 않도록 불태우도록 지시했으며 실제로 그의 시신은 벙커 안에서 소각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히틀러의 죽음에 대한 음모론이 존재했지만 역사학자 대다수는 이 자살과 소각이 확인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히틀러의 죽음은 제3제국의 종말을 상징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폐해와 참극뿐이었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나치가 몰고 온 광기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했으며 전후 세계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범 재판과 유엔 설립, 인권 선언 등의 근본적인 재정비에 착수하게 됩니다. 챕터 7 홀로코스트 인류의 어두운 기억. 히틀러가 남긴 가장 큰 죄악 중 하나는 바로 홀로코스트였습니다. 그의 반유대주의 이념은 단순한 차별을 넘어 체계적이고 산업화된 인종 청소로 발전합니다.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아우슈비츠, 트레블링카, 다우 등의 강제 수용소에서 처형당했으며 이 중 상당수는 가스실에서 조직적으로 살해당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단순한 전쟁 범죄가 아닌 인류 역사상 가장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대량 학살로 기록됩니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민족의 기생충으로 규정했고 이를 과학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나치 이념과 의학을 왜곡했습니다. 그의 명령하에 유럽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사냥당했고 이는 역사상 전례 없는 대규모 인종학살로 이어졌습니다. 이 참극을 목격한 세계는 전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을 통해 전쟁 범죄자들을 단죄했고 이후 인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이라는 교훈 아래 국제인권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시작합니다. 홀로코스트는 히틀러의 통치가 남긴 가장 잔인하고 충격적인 유산이었습니다. 챕터 8 독재의 본질과 경고. 히틀러의 등장은 단순한 한 독재자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경제적 혼란, 정치적 불안, 대중의 절망과 분노가 결합될 때 어떻게 파괴적인 지도자가 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합법적으로 권력을 획득했고 언론과 교육, 문화를 장악해 국민의 정신을 통제했으며 이념과 증오를 이용해 전쟁과 학살을 정당화했습니다. 히틀러의 사례는 민주주의 안에서 독재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국민의 선택을 통해 등장했지만 그 선택은 결국 세계를 참극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경고입니다. 민주주의는 단지 제도가 아니라 시민의 끊임없는 감시와 참여가 있어야 지켜질 수 있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히틀러의 실패는 독재자 개인의 몰락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가 치러야 했던 참혹한 대가였습니다. 우리가 그를 기억하는 이유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역사는 단지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히틀러는 단순한 전쟁 범죄자를 넘어 인류 역사의 경고의 아이콘으로 남아야 할 인물입니다.
그가 저지른 수많은 악행과 조작은 오늘날에도 극단주의와 혐오의 씨앗이 어떻게 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를 기억한다는 것은 반복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